대선 후보들의 신년 비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양강 후보들의 국정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는데 잠시 뒤 국회 중계에서 알아보고요. 어제 대장동 첫 재판이 있었죠. 핵심 5인방이 한 법정에 섰는데 재판 주요 발언들 중심으로 대장동 수사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엿새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다음 달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이라 또 한 번의 무력 시위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잠시 뒤 북한 속내도 분석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 국토, 과학, 기술,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서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신경제 비전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이 후보는 잠시 뒤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부모 급여를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97명으로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줄며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먹는 치료제의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고 전기를 끊는 등 입주민들의 이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0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 후에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서 금괴 254kg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어제 KBS로부터 각 당 TV 토론 전담 실무자 협의 제안이 왔다며 일정 가운데 가장 빠른 18일 토론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실무자가 회의에 오지 않았다며 TV 토론이 조속히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방송사로부터 민주당이 참여한 실무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정 방송사를 통한 토론보다는 양자 합의에 의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토론 협의에 착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젠더 이슈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응이 현명하고 영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이사장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젠더 이슈는 작용, 반작용의 게임이라서 이쪽에서 얻으면 저쪽에서 잃을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일단 다 듣고 그걸 통합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의 태도는 투기적 행태에 가깝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본인과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이미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이미지는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당시에 노 재팬 포스터를 모방한 것입니다. 정 부회장의 SNS 메시지는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관련 발언 중단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정 부회장은 또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기사 내용을 캡처해 올리면서 동그라미 2개를 적었습니다. 멸공이라는 단어 대신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예,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97명입니다. 전날보다 92명 늘면서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0명 넘게 늘었지만 해외 유입의 여파이고 국내 발생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813명, 해외 유입이 284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어제보다 45명 늘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어제보다 6명 중 780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3명이 발생해 누적 6,1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당 가동률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져 47.4%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15개, 경기가 327개, 인천은 75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617개에 이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9%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부가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을 이르면 내일 공개한다고요? 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사용이 예정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이르면 내일 공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르면 내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76만 2천 명분,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는 오는 14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방역의료 분과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387명으로 일주 전에 4,120명보다 줄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대에서 700명대까지 감소한 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반장은 방역 지표가 호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수도권 선별검사소 인파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당국은 검사 역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역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선별검사소가 굉장히 북적였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검사 받으러 오는 분들 많이 줄었습니까? 네, 이곳 선별검사소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소독 시간으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모두 2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선별검사소 운영 전에 반짝 물어섰던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넘나들었던 12월 중순과 비교해 검사자 수가 감소한 건데요. 이곳 서울역 선별검사소에는 2주 전만 해도 평균 1,800여 건에 달하는 검사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1,400여 건을 시작으로 지난주 검사량이 평균 1,1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2월 중순 많으면 하루 70만 건을 넘어서던 전체 검사 건수 역시 어제 하루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검사 수요와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6일에 종료되는데요. 금요일에 거리두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결정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양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지난주 변이 검출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하루 75만 건 정도인 검사 역량을 85만 건까지 늘려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PCR 검사 우선순위로 두고 후순위 검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검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역관리,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신청의 이유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동양대 PC 등이 이미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200억대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아버지가 오늘 아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차량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실종된 이 씨 아버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벌써 7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이 씨 아버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자택 인근 CCTV를 분석하면서 이 씨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나간 것으로 알려져 수색 범위가 넓어진 데다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파주경찰서 강력팀은 물론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씨 아버지는 횡령자금 은닉 등에 가담한 혐의로 며느리와 딸에 이어 경찰에 입건돼 오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의 횡령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을 사들이고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을 어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라진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남은 금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 씨의 부인과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씨 아버지 집에서 남은 금괴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산 금괴 851kg 가운데 500kg은 지난 5일 집에서 발견됐고 남은 금괴 가운데 254kg, 202억 원어치를 이 씨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숨겨진 금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4시간여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의 아버지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며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정을 넘겨 4시간 동안 집안 곳곳을 살폈고 이 씨의 아버지는 오늘 새벽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 법정에선 핵심 5인방 중에서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의 이모 씨 부친이 자택에서 금괴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 사건까지 해서 지금부터 구자령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자, 핵심 5인방이 한 자리에 선
첫 재판이 어제 열린 상황인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쪽에서 이제 3명 이렇게 참석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공판의 설계를 하는 공판 준비 절차였기 때문에 당사자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입장 그대로 범죄 사실을 모두 다 이제 시인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범죄 사실을 이제 부인하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할 만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뭐 성남시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어제 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의 발언 공모지침서의 필수 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자, 이런 발언이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전에 녹취록에서도 그분 이렇게 이제 모호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나오는 그분이란 표현이 다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네. 것부터도 논란이 쭉 있었는데 어제 것도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련성을 법적으로 뭐 공범 관계라거나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업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시장이 주도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5인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윗선 수사는 지금 사실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5인방하고 성남시 쪽 관계자에 대해서 윗선으로는 지금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한의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한 법리를 지금 세운 것으로 보이고 어떤 식이냐면은 배임죄의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는 법리 무죄라고 표현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쪽에서 정책 판단, 사업성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성남시에서 내렸다면 우리는 그 지침을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네. 어떻게 어제 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천문학적인 민간업자 수익이 있었고 여기에 배임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피고인들 어제 법정에서 입장들을 밝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영학 회계사 초기부터 이제 녹취록도 제공하고 협조를 했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전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네. 보통 이렇게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을 한 재판에 함께 기소를 하면서도 한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게끔 유도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진실 공방이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지면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대립 관계 못지않게 피고인들 사이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들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주장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판사가 그거하고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그거를 뒤집지 못합니다. 근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들은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평가가 되고 네. 이게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것을 쭉 따져가지고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시인하는 내용과도 전혀 다른 실체 진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진실에 대한 내용들, 주장들이 맞부딪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의 하나에 불과하고 결국은 녹취록을 비롯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하고 어느 주장이 가장 부합하느냐. 이것이 예.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동규 씨 휴대폰 이 외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녹취록 관련해서도 지금 녹취 파일의 복사 여부를 두고 갈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그 서류 형태로 증거로 제출이 되고 원본 파일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일 자체가 원본이 맞는지 편집이 됐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 사건 관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복사를 해줘라 이렇게 결정을 냈고 그러니까 피고인들 요청에 예, 복사를 해줘라. 예,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외부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에 예. 대해서는 방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한
복사 수단을 갖고 와서 복사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그래서 복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복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현재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의 이제 부실장인데요. 지금 출석이 수주째 지금 조율 중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예.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만한 지금 부분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하면은 그 그 황무성 황무선 전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예, 사퇴 압박. 사퇴 압박. 예, 거기에 예. 이제 개입이 됐지 않았냐. 녹취록상에서는 이제 유한기 본부장이 이제 사퇴를 하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정도 같은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이게 지금 단순히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장동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사건과 궤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황무성 사장이 대장동 배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네. 직권 남용을 통해서 사퇴를 시킨 것 아니냐. 그럼 이거는 대장동 배임죄에 대한 공범 관계가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공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수사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두 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지금 소환 일정도 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윗선 수사로 가는 길목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예.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 사실 이 대선 전국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환 일정 잡는 것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1월, 2월에는 특히나 이제 검찰의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핑계로 사건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처분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례적으로 지금 공소시효가 하나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이전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이례적인 상황이 있지만 안 부를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엔 네. 1월 말에라도 부르기는 할 것이고 부르긴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거를 불렀을 때 그것만 조사하고 돌려보낸다. 이것도 사실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끊어서 처분을 하고 네. 나머지는 결론이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그러면 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혐의가 있다 검찰이 판단하면 그 전에 기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외에 뭐 50억 클럽, 뭐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1월 말이나 2월에 검찰 인사도 예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장동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가장 급박한 내용부터 정리해가지고 아마 공소시효 임박한 거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네. 나머지 내용은 아마 대선 전에 수사 결과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역대급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자, 이 씨의 당초 횡령 금액이 1,880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2,215억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예. 횡령 금액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9월, 10월경에 횡령이 있었다라고 최초에 알려졌었는데 네. 그 이전 시점으로 넘어가서 최초 횡령은 2020년 4, 4분기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때도 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제 좀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집어넣거나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발각이 안 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했던 한 200억 원 정도도 지금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변제가 됐더라도 빠져나온 순간 횡령이 성립을 합니다. 대법원 확고한 판례가 반환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건 이제 양형사유일 뿐이지 빼서 자기 소유처럼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횡령이 성립한다. 아, 변제를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 횡령 금액은 지금 처음에 1,880억일 때 자본금의 92% 수준이다 그랬는데 지금 자본금의 108%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한 것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모 씨 알고 봤더니 파주 슈퍼개미로 알려진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횡령한 대부분 주식을 주식에 투자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쭉 타고 올라가 보니까 보통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건 좀 우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예. 횡령금 레버리지 이래가지고 횡령금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얻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 발견이 됐고 이런 식의 사건이 사실 꽤 있습니다. 뭐 네. 몇 억 단위에서 횡령을 해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고 다시 채워넣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예. 경우들이 꽤 있긴 한데
이렇게 1,000억 원대의 횡령이라는 거는 상장사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고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전의 횡령에서는 뭐 한 100억 단위 이제 빼가지고 투자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게 이제 걸리지가 않았고 그때는 또 이제 원금을 그래도 회수를 했거나 조금씩은 이득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게 됐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곳에 이제 넣었다가 300억 정도 이제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손실로 할 경우에는 다시 메꿔낼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모아놓으면 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0억 원대를 더 빼가지고 요거를 이제 원금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메꾸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생각대로 예. 안 되면서 이게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모 씨가 이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수백억 원에서 산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긴 한데요. 일부를 지난번에 경찰이 발견했고 이번에 일부를 또 발견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분산해가지고 한 3-4군데 정도 지금 놔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100여 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끝까지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금괴라는 것이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금괴라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그런 거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수익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그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네. 지금 그래서 고소가 된 상태인데 다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금괴는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제출을 하면서 지금 자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경찰이 지금 가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법리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 범죄는 여러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횡령이 발생을 했고 예. 그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이제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횡령과 위조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들의 도움 없이도 이 팀장급 직원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이 횡령 범죄에 대한 공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후에 이례적인 이런 돈이 당연히 가족 관계면 이런 돈이 이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당연히 아는데도 특히나 금괴 같은 이례적인 그런 물건을 자기 집에 이제 숨겨줬다. 이거는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벌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중대 범죄의 경우에만 그 범죄상의 이제 은닉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경 횡령으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처벌법도 적용이 되는 사안이 돼가지고 네. 가족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씨 아버지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협조를 하면서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오늘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환을 이제 통보받은 경우에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금괴를 숨기는 순간부터 아들에게 이게 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자수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진 못하고 숨겨줬다라는 거에 대한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직원 가족 4명을 고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경찰은 윗선 지시가 없었는지 임직원 중에 혹시 공범은 없었는지 이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말로 정리될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말로 정리될 부분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돈이 다 확인되고 나서도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네. 분기별로 회계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이때는 그냥 보고해주는 넘겨주는 서류만 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맞춰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믿고 넘어갔다 이렇게 하긴 이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독 범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수사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역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휴대폰 7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일부는 파손이 됐고 일부는 차명폰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휴대폰들이 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행위 이후에 개설된 휴대폰이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 수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지고 차명폰까지 이렇게 7대를 네. 만든 것은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가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7대씩이나 필요했을까? 이 이외에 통화 기록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공범관계를 그렇죠. 밝히는 데 대해서는 핵심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그리고 대장동 의혹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대폭 확충하는 공약을 내놨죠. 현실화한다면 수도권 교통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는 의왕역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에 의왕역 정차를 공식화하면서 일대 집값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8월 달 이후에는 굉장히 핫했었어요. 인덕원역하고 의왕역의 이제 GTX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이제 매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값은 지난 한 해에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언제쯤 의왕역에서 GTX-C 열차를 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역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GTX 가운데 유일하게 첫 삽을 뜬 A 노선. 완공 시점을 한 차례 늦췄음에도 공정률은 정부 계획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ABC 세계 노선의 경우에도 노선의 확장이나 정차역 추가 검토, 그에 관련된 예산 문제, 그리고 개발사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본래 계획보다 3년에서 4년가량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GTX 확대 공약에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수요 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노선을 새로 연장하고 세우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게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도 지금만큼의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압력이 수도권에 있을 거냐에 대한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곳 가운데 상당수는 GTX 호재로 단기간에 들끓었던 곳입니다. 설익은 교통 공약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엿새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 성격도 포함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 7시 27분쯤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 왜 새해부터 이렇게 무력심에 나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적인 성과가 없을 때 군사적인 측면의 성과를 고양시키겠다는 의도,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밝힌 뭐 핵무력 건설과 관련한 그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과학적 차원에서 전술핵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가 열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보유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전술핵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리에 대한 저항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에 그 발사를 했고 이 유엔 안보리 자체가 지난 발사에 대한 규탄도 들어있단 말이죠. 예.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강력한 저항의 의지라고 봐야겠죠. 결국 도발의 선택, 날짜와 방식의 선택은 북한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새벽에 유엔 안보리가 개최돼서 북한에 그러니까 1월 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결의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논의는 됐지만 비공개로 논의됐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몇몇 나라가 성명을 냈어요. 북한에 예. 대해서 CVID라고 해서 완전한 그 비핵화를 요구한 거죠. 예. 그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국제사회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 표명이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방역의 문제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뭐 또 재해도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또 군사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일견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을 해드린 건데요. 예. 지금 북한 정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세울 거라고는 군사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전술핵이라고 결국에는 분류돼야 될 건데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해서 북한은 군사 강국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그런 의도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이게 군사력을 조금 더 과시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번 발사 자체가 지난 발사 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북한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 군 당국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일단 오늘 발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지 제가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5일 날 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는 비행 단계의 평균 속도가 마하 5가 넘어야 되는데 예. 순간 속도로 마하 6을 도달한 건 있지만 평균 속도는 거기에 못 미쳤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면 우리 예. 군 당국의 평가 절하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북한 스스로 극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뭐 마하 6 이상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그 비교해봐서 만약에 마하 6을 넘는 그런 속도를 북한이 보였다면은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우리 한미 당국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다, 더 능력 있다는 걸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정부 반응도 나왔는데 지난 5일 발사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5일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 이번 발사 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정부가 유감 표명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나아가서 좀 규탄도 하고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 개발은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해부터 지금 연이어서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새해부터 또 우리 군에 대한 북한 매체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쟁열을 이제 남측 군 당국이 고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비태세를 갖다가 강조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1월 1일 날 월북 사건이 있고 하니까 예. 군 기강 확립과 대비태세 강화 그런 것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자기들 명분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먼저 북침하겠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비태세 강화를 갖다가 역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전술핵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앞서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리 당국도 엄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추가 도발 시점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16일에 광명성절,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있어서 이쯤에는 또 한번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보면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예. 그 말 이야기한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또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체제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발을 해온 적이 있어요. 예. 따라서 그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2월 중순경이면은요.
북경 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예요. 예. 그때 도발을 하면은 북중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최근에 도발 행태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얕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명분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월 달보다는 3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될 경우 그때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이 있을 수 있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또 한국에 있어서 대선 직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압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도 필요하고 북중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2월 그 광명성절보다는 올림픽 기간이 끝난 3월 정도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쯤에는 한번 또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쯤 대화를 하고 임기 중에 종전선언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외교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근데 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코로나19가 남북 관계를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된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북중 관계도 복원이 됐을 테고 예. 그런 관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고위급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을 계속해서 걸어 잠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밖에 없죠. 불가능은 없지만 확률은 다소 많이 떨어졌다 이런 네. 분석이신데 일각에서는 그 2018년 평창올림픽 그 이전에 차갑던 남북 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외교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북한이 긴장을 고조한다 하더라도 또 2018년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절시키는 계기를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뭐 2018년 이전이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예.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정부 탄생 그리고 그 즈음 이루어지는 한미연합군사 훈련 그것을 겨냥한 조금 더 강도 높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는 것을 한국의 신정부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태세 좀 강화시켜 놓고 북한에 대해서도 항상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데 한편으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대화를 열어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선 전국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행사가 분양 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현관문 용접과 전기 차단, 자물쇠 파손을 일삼는 이른바 무법지대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자세한 뒷이야기 직접 취재한 기자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어떤 곳입니까? 네, 북한산 아파트는 18동 그리고 305세대 아파트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 아파트 상황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정부가 재건축을 제한하는 대신에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올리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 시작은 지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산 옆이라 공사가 어렵거나 해서 시공사도 바뀌고 지연이 많아서 2020년에야 건물이 완성됩니다. 네, 그렇게 처음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주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 따로 아파트 일반 분양 계약을 2010년대에 한 사람들이 일반 분양자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25세대 정도가 건축주,
일반 분양자는 80에서 9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 완공이 될 때까지 다소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조합이 없습니다. 조합이 없다 보니 문제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사업 과정에서 채무 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시행사가 한 투자 회사에 빚을 져서 사업 부지 25%가 임시 압류돼 있고요. 건축주들도 빚 일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서대문구 소유 땅도 값을 치르지 못했고 지난해 중순에야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분양 입주자들은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불편이 크겠죠. 예. 그래서 서대문구가 이들 피해를 덜기 위해서 지난해 8월 구소유 땅값만 받고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른바 무법 아파트 논란이 시작됩니다. 시행사와 건축주가 투자 회사에 낼 빚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요. 심지어 아무 채무가 없는 일반 분양 입주자들 가운데에도 입주를 빌미로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추가 공사 비용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요구하는 돈을 내지 않는 입주자들 상대로 앞서 보도한 횡포를 부린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준엽 기자 얘기하는 동안 저희가 현장 연결한 상황이 하나 생겼는데요. 오전에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구상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손이 3개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 정책 제안 1호 발표, 이재명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카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준비가 돼 있고 손이 하나 부족해서 어차피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인재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디지털 인력 자체가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그마저도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공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칭으로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100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제도를 뛰어넘는 새롭게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 제도는 인재에 선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직 후에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교육비도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한 70%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혹시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은 취직 후에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작동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또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 훈련 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41개 수준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사이버 보안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이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디지털 관련 계약학과는 특히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 대학을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대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인데 이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자신의 잠재 능력 개발이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의 중단 방지를 위해서 군 소프트웨어, AI 분야 전문 복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꾀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원하는 누구나 코딩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코딩은 읽기, 더하기, 빼기 같은 필수 소양이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뒤돌아서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코딩 같은 전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아마 자동차 정비조차도 기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만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이 5만 개의 입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 경력 단절자,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들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로,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로 육성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튜터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멘토와 매니저 그리고 튜터 총 5만 명 디지털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디지털 전환 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 짧게 말하면 메타 정부, 바로 준비될 것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한 협업의 도구입니다. 마스크 앱 개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서 민간 협력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서 인재와 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또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CIO, 소위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배려와 그다음에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과거의 질서와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CIO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공공기관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매년 예산의 약 3% 정도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에 약 40조 원, 그리고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합쳐서 약 85조 원가량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서 20조 원 정도의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최소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끌어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총 135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든든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제대로, 나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 대전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발표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휴먼 캐피털 제도. 예. 인재 선투자는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1년에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육성을 하는데 정부가 양성 교육비를 선지원하고 취직 후 상환받는 이런 제도,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2부 전국 대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이 얘기하는 동안 지금 전투기 추락 속보도 좀 들어왔죠. 예, 경기 화성 야산에서 F5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군 측은 전투기 상승 중에 추락을 했다며 이 조종사 탈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엽 기자와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무법 아파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 자, 이 개발 과정부터 굉장히 특이한 이런 아파트인데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추가 공사 비용도 내라.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상황을 보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입주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전에 아파트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화면 보시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현관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철봉으로 용접해서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입주 안 한 집도 저렇게 하지만 입주한 집도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행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시행사 쪽에서 고용한 인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드럼통을 이렇게 앞에 설치를 해서 시멘트도 채우고 물도 채우고 이렇게 2단으로 쌓아서 통행하기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대피로를 막으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치우라고 했는데 드럼통은 치웠습니다. 근데 네. 다시 H빔을 용접해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잦은 경우가 또 있는데 전기 차단기를 떼가서 며칠씩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도 있었고요. 이 밖에 뭐 빈집에서 들어가서 붙박이 가구들을 떼가거나 입주했으면 문 자물쇠를 깨부수거나 아니면 문을 아예 떼서 경첩을 가져간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예, 뭐 편의를 위한 공사도 아니고 불편을 위한 공사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경찰이 대응하는 과정도 좀 소극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개입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거나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 고소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가구 하나하나 와서 개인적으로 다 고소를 하시라고. 정리하게 당장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 제가 판단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다. 이제 경찰 얘긴데 경찰이 이렇게 대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밖에 또 사실은 경찰관이 아파트 네. 값이 많이 올랐는데 추가 공사비 그냥 내시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런 발언도 해서 했습니까? 예, 파출소장이 예. 사과한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도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충은 있다고 합니다. 민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사 사안이 아닌데 경찰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영향을 끼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 이 아파트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해당 구역 파출소장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문의를 해보고 가까운 현직 판사에게도 조언을 구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특히 분양 입주자들에게 집에 입주할 권리는 있지만요. 소유권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아무에게도 없고 또 관련 소송도 아직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찰은 이게 누구 권리인지 또 현장에서 양쪽 말만 들어서는 판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채무 관계에 있는 건축주인지 아니면 예. 일반 분양 입주자인지 또 일반 분양 입주자 가운데는 판결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렸다고 하고요. 입주했다고 해서 봤는데 이불 하나만 있어서 점유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형사 입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뭐 민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지킨다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겪는 두려움이나 불편 뭐 이런 것들은 경찰이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찰 책임은 없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진 어떤 무법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전문가도 말했지만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 끊고 물건 부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주 저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전기 끊는 것 등은 형사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신고가 홍은 파출소에 접수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80여 건, 중복되는 걸 빼도 50여 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선 지역 경찰관들이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지침을 뒤늦게 마련하다 보니 입주자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또 경찰이 출동해도 아무 말 못하는 시행사가 아무 말 못하다 보니 시행사가 더 횡포를 부리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렇겠죠. 예, 취재가 시작된 뒤로 서대문 경찰서는 전문 경찰들에게 꼼꼼히 자문받아서 뚜렷한 지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차단 같은 것은 이제 권리 행사 방해 등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로 했고요. 일반 분양자가 입주할 때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뒤 비용은 대신에 시행사 쪽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예. 또 드럼통처럼 복도에서 위협 행위를 하면 직접 파손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로 유도하겠다고 하고요. 예. 이런 지침이 뒤늦게 마련된 데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경찰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제일 속타는 건 입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법원에서 추가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게 59세대인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낸 사람이 안 낸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걸 낸 사람이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렇게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요. 몇몇 아직도 안 낸 사람들은 행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장기 휴가를 내고 집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점심시간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고 아파트 경비가 있는데도 사설 경비업체와 따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또 현관 앞에 CCTV는 기본이고요. 전기 차단기 절취를 막기 위해서 앞에 항아리를 괴어놓고 단잠을 쇠사슬로 잠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미 사람이 사는 집에 시행사 측 인부들이 들이닥치는 일만이라도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결심하게 된 것도 앞으로 추가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경찰도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의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입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셨으니까요. 입주민들 얼마나 불안하실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대국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월 100만 원 부모급여와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성장과 복지, 이 키워드를 나눠가는 느낌도 살짝 들죠. 네, 젠더 이슈, 멸공 공방이 지나간 며칠 동안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각 선대위 캠프에서는 최근 이슈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